농생태학 하면은 뭐 같으세요? 농학과 생태학의 예, 맞아요. 농학과 생태학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농업은 그 농학에서는 일단 모든 요소를 분해해서 뭐 얘를 비료를 어떻게 주고 물을 어떻게 줘야지 잘 커서 수확량을 많이 낸다. 여기에만 관심을 맞췄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지금 나온 게 이런 환경 파괴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아니냐. 이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이런 거를 최소화하거나 해결하면서 농업 생산성도 담보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를 예전 방식이 아니라 이 생태학의 원리를 농사에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바로 이 농생태학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농학이 따로 있었고 생태학이 이제 있었다면은 이게 쭉 시간이 흘러오면서 1960년대 그 큰 책이 하나 나오죠. 환경 쪽에서. 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1960년대 그 농약 중독 문제 뭐 이런 걸 다루면서 시각이 이제 사람들이 좀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뭐 히피 운동 나오고 뭐 하고 이런 세계사의 흐름이 쫙 흘러가면서 농사에서도 60년대, 70년대부터 유기농업 운동이 시작되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그 운동이 들어와서 정농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가장 앞서서 열심히 해나갔고 그게 지금은 누구나 이제 유기농업을 다 알죠. 근데 유기농업의 또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유기농업 자체가 이제는 또 상업화가 돼가지고 옛날에 운동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운동성을 잃어버린 유기농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농사의 생태학의 원리를 접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농사의 방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농생태학에서는 이 사회운동도 되게 강조를 해요. 근데 오늘은 뭐 그런 얘기는 빼고 그러면 농생태학에서 말하는 농사는 뭔가 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쫙 살펴보면은 농사라는 건 결국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 생업의 활동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수렵 채집으로 주로 먹고 살았는데 사냥하고 뭐 따다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농사라는 걸 짓게 되면서 세상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일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혁명이 뭔가요? 산업혁명 이전 우리의 최초의 혁명은 신석기 혁명이죠. 그래서 그때 신석기 혁명의 가장 특징은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이라는 게 참 장점도 있지만 결국 단점은 지금과 같은 양극화도 어쨌든 이 농사 때문에 비롯됐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양극화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농생태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먹을거리 체계라는 거, 농사가 그냥 농사로 딱 끝나지 않죠. 과거에는 자급자족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한 농가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잉여로 나오는 것들 뭐 장에 가서 먹을 걸 바꿔오는 뭐 필요한 물건을 바꿔오는 식으로. 그래서 그 말 습관이 남아있는 게 우리 쌀을 산다고 안 하고 판다 그러죠. 그거 헷갈리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예전에는 곡물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쌀을 팔아오는 거지 이걸 쌀을 팔아오고 쌀을 사러 가고 막 그거지 지금은 돈이 중심이기 때문에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곡식을 바꿔오지만 예전에는 그 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곡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언어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지금은 다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죠. 이 재배 자체도 지금은 그 각종 농자재 회사, 종자 회사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수확도 낫으로 뭐 하는 데가 거의 없죠. 이제 뭐 콤바인, 트랙터 이런 거에 기본으로 깔리고 그렇게 수확하면은 운송도 전문 업체한테 맡기고 가공도 CJ 제일제당 같은 애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포장 걔네들이 해가지고 도매점에 넘기고 소매점에 넘기고 우리가 관여하는 거는 이 소비 정도. 근데 이제 자기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면은 이 과정들을 싹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된 먹을거리 체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냐, 거기에 이제 또 농사 지으면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죠.
이 산업화된 먹을거리 체계가 딱 목표로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을 얼만큼 많이 해서 이윤을 얼만큼 낼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지상 과제고, 그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은 희생돼도 무시하거나 뭐 별로 계산에 넣거나 하지 않죠. 누가 제가 사는 곳이 전주인데, 전주만 해도 닭똥 냄새, 돼지똥 냄새 엄청나요. 그 주변에 인근 대규모 축사들이 들어서면서. 근데 그 대규모 축사들은 그걸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은 누구죠? 그 대부분 그 축산물 회사 할인 같은데 걔네들이 돈 벌고,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거는 대부분 도시민들이죠. 근데 정작 그 대규모로 닭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걸로 고통받는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인 거예요. 그 축사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 그런 거를 전혀 비용을 안 넣죠. 환경 비용들. 그리고 농약 치고 비료 치고 이러면서 망가지는 환경들, 그런 거를 생산비에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요거고, 거기에는 이런 주변 환경이나 지금 기후변화 같은 문제, 이런 기후변화도 지금 뭐 탄소세 물린다고 하니까 그나마 생각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전혀 계산해 놓고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것들 숨겨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생산비에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과연 얘네들이 경제성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지금의 농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려면은 하나하나 이제 따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씨앗입니다. 씨앗은 하이브리드 종자, 뭐 교잡종, 신품종, 개량종이라고 불리는 이 하이브리드 종자가 기본이 되죠. 그래서 저 사진에 보이는 노만 볼로그라고 하는 사람이 농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1970년인가 수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녹색혁명의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고 있죠. 이 하이브리드 종자의 기원은 저 멘델의 유전 법칙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1800년대 중반에 멘델이 수도원에서 완두콩 가지고 그 유전 법칙을 쫙 발견해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과학적으로는 뭐 업적일지 몰라도 그 상업적으로, 실용적으로는 어떤 이게 함의가 있는가 그런 걸 잘 몰랐대요. 근데 1900년대 초반에 여러 이제 육종학자, 식물학자, 생물학자들이 이 유전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씨앗을 개량할 수 있겠다. 그때는 다 토종이었겠죠. 농민들이 대부분 씨를 받아가지고 썼을 테니까 이 씨앗들을 그럼 우리가 목적한 대로 바꿀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부터 연구에 몰두했고, 가장 처음 상업용 종자가 개발된 거는 저기 영국이었습니다. 역시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국에서 처음 그게 나왔고, 근데 그게 꽃을 확 피우게 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농업 강국이죠. 당시에도 농업 강국이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게 돼서 그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석유 기업의 후원을 받은 밀 옥수수 연구소에서 일하던 이 노만 볼로그가 안전뱅이 밀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키 작은 그 밀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 저기 있네요. 호밀만큼은 아니어도 저렇게 키가 컸어요, 밀들이. 그래서 예전 그림들을 보면 이게 브리겔이라고 하는 풍속화가가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밀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거의 밀이 사람 키만큼 크죠. 이렇게 컸던 거를 키를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농학자들이 수집해간 종자를 가지고 안전뱅이 밀이라고 하는 그 밀로 개발한 그 농림 10호인가 농림 8호인가가 미국 그 밀 옥수수 연구소로 흘러가게 되고, 그 연구소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작은 밀을 육종해내서 전 세계에 녹색혁명의 바람을 일으킨 거죠. 우리나라 밀이 어쨌든 뿌리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 아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장면들 보면 과거에 전통적인 농촌 사회는 우리나 서양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새참 먹는 모습 보세요. 저기 저 사람은 단지째 술 들이붓고 있고
근데 과거에 이 벼만 해도 우리의 토종벼 그 이근희 선생님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토종벼들이 키가 큽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보존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토종벼의 하나인데요. 조동지라고 하는 벼입니다. 그 특징을 써놓은 걸 보면 중생종이고 재래품종 토종이고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진다. 잘 쓰러지는 건 키가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키 큰 놈을 좀 먹을 거 없이 키워야 이제 키가 좀 적당하게 커서 짱짱하게 크는데 요즘 벼 키우듯이 먹을 거 들이다 주면은 막 이렇게 커버리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 보면 전 좀 걱정이 돼요. 애들이 야물딱지지가 않아. 등치는 다 이렇게 산만한데 다들 뭐 이렇게 와서 뭐 삽질하라 그러고 괭이질하라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자기 목을 쓸 줄 모르더라고요.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애들이 너무 웃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어쨌든 과거에 우리의 벼들도 이렇게 좀 키가 큰 품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옛날 작물들은 키가 컸을까? 경쟁 때문에. 네, 맞아요. 풀과의 경쟁. 그래서 그 힌트를 딱 얻은 게 전남 장흥의 이영동 선생님이라고 개인 벼 육종가신데 그분 취재 갔다가 이렇게 선생님 근데 옛날 벼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큰가요? 그랬더니 글쎄요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지들이 먼저 그 논에서 이렇게 자라서 커야 햇빛 경쟁이나 이런 거에서 풀들이 이기지 않았을까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없는 씨앗은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왜 옛날 사람들은 바보같이 키가 작은 벼들도 있는데 뭐 졸장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키 작은 벼들 가서 보셨나요? 키 작은 벼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키 작은 벼를 선택하지 않고 키 큰 벼를 계속 심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풀 농사짓기 좋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볏집이 아주 중요한 생활 도구였어요. 네, 볏집을 최대한 수확하는 게 그러니까 쌀도 얻으면서 볏집도 최대한 수확할 수 있는 그 절충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죠. 지금이야 볏집이 남아돌아가지고 막 소한테나 먹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소만 먹였어요. 그걸로 새끼줄 까서 온갖 생활도구 만들고 하다못해 지붕도 집보다 다 보졌으니까. 그런 생활 문화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그리고 청국장을 하다못해 청국장을 띄우려고 해도 볏집이 필요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쓸모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그냥 쌀을 최대로 수확하는 게 돈을 최고로 벌 수 있는 그 목적에 부합하니까 이런 벼들은 선택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벼들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네. 그렇지 않죠. 네, 뭐야. 이근희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자료에 의하면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조선벼 품종 일람이라고 하는 일본 놈들이 1910년에 정리해놓은 자료를 보면은 전국에서 나오는 토종벼 품종명이 1451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동종 이명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한 1000가지 1000개 가까이는 또 1000품종 가까이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뭐 집집마다 농사를 따로따로 짓고 씨앗을 저마다 받으니까 저마다 다 다른 품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집마다 장을 담그면 집마다 장맛이 다 다른 것처럼 품종들도 조금씩이나마 다 달랐겠죠. 근데 지금은 규격화 획일화의 세상이니까 그런 거 안 통하죠. 두 번째로는 이 노동력 문제 때문에 오는 노동력 문제 때문에 기계화가 됐는지 기계화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했는지 뭐 선후관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국의 일제강점기 지나서 뭐 해방되고 인구 조사한 거를 보면은 농촌 인구가 당시에는 60% 이상이었다고 해요. 60에서 70% 사이.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연배점 있는 분들은 농민의 자식이죠. 네, 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 촌에서 올라오신 분들.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장 젊으신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촌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어릴 때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때 있었던 데가 살았어요.
아무튼 2000년 이후생들은 아마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도시 아이들일 것 같은데, 그 이농현상, 우리가 이제 도시화 산업화를 위해서 노동력을 빼오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해외의 이주자가 아닌 농촌의 농민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쭉쭉쭉쭉 빼오면서 그 사람들의 빈자리를 이제 기계가 대신하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농업 현대화를 추구한 게 전두환 정권인 80년대인데요. 보시면은 전남 지역의 그 논농사에 필요한 이항기 트랙터 보급률을 보면 이 올림픽 전, 올림픽 무렵을 해서 급속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한 70년대만 해도 집에 경운기 한 대 있으면은 부자 소리 들었는데 80년대부터는 이제 트랙터나 콤바인 없으면은 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논 같은 것도 한 2, 3천 평 하면은 어우 농사 많이 짓네 했었는데 2, 3만 평 안 하면은 먹고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쫙 80년대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농기계 쓰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농기계가 만드는 또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흙을 망가뜨린다는 게 가장 큰 건데요. 우리가 이런 부슬부슬한 흙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 로타리질이라고 하죠. 이 로타리질을 치면은 컴퓨터 포맷 아시죠? 아예 이 흙 생태계를 포맷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토양 생물들, 풀 이런 것들을 싸그리 갈아가지고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제 꽤 많죠. 우리가 보기에는 와, 흙 부슬부슬하니 무슨 쉬폰 케이크처럼 부드럽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작물을 심을 때나 좋지, 작물들이 자라면서 이 토양 생태계에서 공생해야 될 여러 가지 생물들, 뭐 두더지니 지렁이니 땅가가지니 하는 이런 큰 생물부터 뭐 각종 다양한 미생물들까지, 이게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작물만 사는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작물만 사는 공간이 돼버리니까 작물만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비료의 3요소 이런 거나 잘 계산해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그 생태계라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죠. 흙은 우리가 건강한 흙이다라고, 건강한 흙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 옆에 보이는 떼알 구조입니다. 이런 로타리질을 잘 치면은 흙이 이런 호달 구조가 돼요. 이런 호달 구조에서는 이런 빈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만 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사이의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들에게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태계에도 서로 자기의 위치, 자리, 공간,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물도 잘 빠지지 않거나 침투하지 않고 해서 작물의 뿌리들이 제대로 살기에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근데 건강한 토양의 구조라고 하는 이런 떼알 구조, 막 지렁이들이 막 분변토 만들어내는 몽글몽글한 흙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안으로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통하면서 잘 붙들고 있고, 그리고 뿌리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뿌리를 뻗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뿌리를 뻗으려면 힘들어요. 지금 서울 같은데 인구 밀도 너무 높으니까 집값이 비싸져가지고 새로운 뿌리들이 젊은 층들이 자기 거주 공간을 뻗지 못하고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작물도 자기의 뿌리를 제대로 못 뻗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적당히 공간이 있으면 작물들도 저기에 잘 정착을 해가지고 양분과 물을 빨아먹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이냐 무경운이냐 요즘 이 주제로 막 이야기가 많은데요. 둘 다 이제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경운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작물들을 심기에 편하고, 처음에 작물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에 좋은데 이렇게 뭔가 분리가 돼버리는, 여기에 생태계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단점이 또 있고요. 무경운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태계가 잘 살아있는데 처음에 얘가 이제 그 경쟁 안에서 자리를 잡기 좀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 더 수고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그 쟁기 바닥층이 형성된 흙과 그냥 무경운으로 농사져가지고 건강한 토양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흙의 차이가 턱
폰에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어떤 게 이제 기계 때문에, 대형 농기계 때문에 바닥층이 생긴 걸까요? 왼쪽 네, 맞아요. 층 나눠져 있는 게였어요. 근데 왜 전기 바람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계 눌렀어. 그게 그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 건데요. 그게 영어로 뭐 플로 뭐 있을 거예요. 그게. 네. 그거 그러니까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서 계속 밟아가지고 바닥에 층이 생겼다. 땅 속 바닥에 층이 생겼다 해서 전기 바닥층. 원래 경반층이라 하지 않나? 네, 경반층. 그걸 우리말로 퉁 거. 전기바닥층. 네. 근데 대부분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 우리 농촌 흙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제 전부 고창 지역에 갔다가 이제 거기 밭을 보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엄청 그냥 딱 보기에도 척박해 보이죠. 황량해 보이고. 그 비닐도 그냥 로타리 치셨나봐요. 안 걷어내고. 그런 건 누가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건 비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양분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양분을 때려 넣으니까 그 과잉으로 들어간 영양분들이 그 관계용수와 같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서 이렇게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 녹조 현상이. 그러니까 금강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요 강들의 여름마다 나오는 문제가 녹조잖아요. 그 녹조에 우리 농업 현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이렇게 농경지에 들어가는 과도한 양분들, 그리고 축사 같은 데서 알게 모르게 흘러나가는 오폐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수질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요인이죠. 제주도에서는 그래서 지금 중산간에 돼지 많이 키우고 이러면서 그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아주 난리죠. 세 번째로는 이제 화학물질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이제 화학 비료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들게 된 거는 1900년대 초반인데요. 당시에 막 전쟁 같은 거 많아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특히 이 비료, 그 프리츠 하번가 프란츠 하번가라고 하는 독일의 화학자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성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발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1914년에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우리가 인공적으로 비료를 만드는 법을 개발한 거는 이때인데 생산량을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1950년대 이후부터 화학 비료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과거 식민지에서 값싸게 그 비료의 성분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탈해 올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둘 식민지들이 독립하고, 그리고 식민지에서도 너무 그거를 이제 막 쓸어오다 보니까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결국 걔네들도 자원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긁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구들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사람 이제 다시 새로 세상을 부흥시키려면 먹을거리들이 풍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시급했던 게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그래서 녹색혁명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인데요. 앞서 봤던 노만 볼로그라고 하는 사람도 이 시대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래, 그럼 옛날에 우리가 개발한 이 화학 비료 요 방법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질소 비료를 통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1950년대 60년대 녹색혁명 바람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화학 비료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그리고 지금은 비료 없으면 농사 안 된다라는 인식이 그 농민들 사이에 박혀 있을 정도로 그냥 일상적이 됐고요. 근데 이 하버라는 사람도 두 가지의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화학 비료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노벨상을 탔지만, 그 화학 비료 개발하는 방법이 곧 그 폭탄 만드는 제조법이랑 똑같아요. 폭탄 제조법.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막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람이 개발한 폭탄을 진열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작년인가요?
시리아 항구에서 어마어마한 폭파 사고가 있었죠. 그게 질소의 원료가 되는 질산암모늄 저장 탱크가 퍽 터져가지고 무슨 대형 폭탄 터질 것처럼 저런 문제가 생겼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범들 있죠. 테러범들이 가장 손쉽게 구해가지고 그 사제폭탄 제조하는 게 그 화학비료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비료에는 이런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료를 적당히 잘 쓰면 좋은데, 뭐든지 적당히 잘 쓰면 좋은데 과해서 문제가 되죠. 이게 세계적으로 질소 비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거를 이제 지도에다가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녹색이 진할수록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미국 중서부, 그 다음에 인도의 북부,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등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들이 곧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수질오염으로 그대로 이어져서요. 이렇게 녹조를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면 적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지도에 표시한 건데요. 앞서 봤던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 그것과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은 이 비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의 농사 관행이 땅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물까지도 망가뜨리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 과거 우리는 비료를 이런 식으로 썼대요. 이게 1968년에 안양 지역에서 근무하던 주한미군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닐 미샬로프라는 그 주한미군인데요. 그 사람이 그 농민이 뭐 하고 있나 해가지고 사진을 탁 찍었는데 뭐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고추로. 네, 고추에다가 웃거름 주고 있는 거예요. 비료, 화학 비료를 이렇게 국그릇에 떠가지고 이렇게 한 꼬집 모종 하나에 이렇게 한 꼬집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먹듯이. 예전에는 그 작물들이 화학 비료를 밥 먹듯이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양제 먹듯이 조금씩 먹었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자연 안에서 적당하게 수용할 수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게, 고추를 외두둑에 지은 게 아니라 좀 넓게 두둑을 해서 두 줄로 심었어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비닐을 안 쓰고 있어요. 네, 비닐 멀칭이었고, 또 볼 수 있는 게 흙에 유기물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 가지 농사의 차이, 지금 농사와 이때의 농사, 한 50년 전 사진인데 그 차이를 많이 볼 수 있죠. 네 번째로는 또 다른 화학물질인 농약입니다. 이 농약이 이 악순환의 이런 고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물을 대규모로, 한두 가지 작물만 대규모로 심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어떤가요? 코로나가 어디가 더 심한가요? 도시가 심한가요? 농촌이 심한가요? 대규모로 때로 몰려 있으니까 그 병해충 입장에서는 여기 잔치판이 벌어진 거죠. 여기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살균제라든지 살충제들을 살포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풀들이 이제 막 골치를 썩으니까 얘 호미로 멜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초제를 확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저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변형 작물을 만드는 거예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변형 작물은 풀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발해냈다고 보면 돼요. 전 세계에서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유전자 변형 작물이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에요. 저거 딱 심어 놓으면은 제초제 촥 쳐도 그 제초제 저항성으로 변형된 그 작물들은 제초제를 맞아도 죽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비행기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때때로 한 번씩 쫙 제초제 쳐주면은 작물만 살아있고 풀들만 쫙 죽는 거죠. 엄청나게 획기적인 일이에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우리가 과다하게 의존하면서 이런 생태계의 균형이 결국은 파괴돼서 작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 조건 이런 것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리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는 여기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뭐 우리야 취미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자기 먹으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 사용 안 하기 쉽죠. 자기가 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 말고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걸 바꾸려면은 그렇지 않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내 피 같은 새 돈을 가지고 그런데 쓸데없이 쓰냐? 그냥 이렇게 농약 치고 비료 주고 농사 짓는 거나 이런 생태적인 방식으로 농사 짓는 거나 뭔 차이냐? 그냥 먹을 땐 다 똑같은데,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대다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초제의 효과는 정말 기가 막히죠. 제초제를 맞은 풀들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하도 제초제 먹고 죽으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그라목손이라든지 이런 고독성 농약들을 사다가 몰래 사다가 이렇게 먹고 죽으니까 이거를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한 4, 5년 전이에요. 그래서 고독성 농약은 앞으로 더 이상 제조, 판매하지 마라. 그 전에 남아있던 것만 다 쓰고 나면은 이제 다 저독성으로 가는 거다 해가지고 그 정책이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고독성 농약들은 하나둘씩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풀만 죽는 게 아니죠. 이 풀에 깃들어 사는 여러 가지 곤충들, 미생물들, 걔네들도 다 같이 죽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작물들이 살고 있는 이 토양 생태계라든지 여러 생태계,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생태계 서비스, 혜택을 우리가 입기 때문인데요. 이런 먹이사슬의 균형이 발달해 있어야지만 이 농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런 화학물질에 덜 의존하더라도 뭔가 이제 농사가 굴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막 농약 칠 때 저렇게 마스크 안 쓰죠. 지금이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지, 농약 칠 때 막 비처럼 땀이 흐르고 그러는데 누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그냥 막 그래야지. 그 사람의 건강도 엄청 해칩니다. 60년대 농약이 한창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저녁밥 먹고 픽 쓰러진대요, 사람이. 그래서 죽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왜 이러냐고 하더니 농약 중독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농약 중독으로 실려오는 분들이 있어서 농촌 지역 큰 병원에는 농약 중독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 센터가 있을 정도인데, 과거에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기농을 시작한 분들이 꽤 많이 있고, 60년대, 70년대. 농약이 이게 벌레 죽이고 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는구나 하면서. 뭐 이런 흙에는 그런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로 공생하고 있습니다. 흙 속 미생물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미생물들이 풍부한 그 흙 속에다가 팬티 같은 걸 이렇게 한 달 정도 묻어놓으면 이렇게 사가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생물들이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섯 번째로 이제 물입니다. 물. 지금 뭐 과거에 그 제가 도시농업, 경기도 쪽에서 도시농업 할 때 텃밭 같은 거 이제 착 하면은 봄에 와서 사람들이 대부분 한 얘기가, 여기 수도 어디 있어요? 물 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때 제가 안산 바람들이 농장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 안철환 선생님의 철학에 의해서 수도는 설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계곡물을 그 호수로 이렇게 끌어오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수돗물은 설치하지 않는다, 관정은 파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었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 물부터 찾더라고요. 물 어디 있어요? 물 어디 있어요? 근데 물 안 줘도 흙이 건강하면은 얘네들이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잘 머금고 있어서 흙 속이 촉촉하게 잘 그 수분이 유지가 되는데, 흙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보수도 잘 안 되고, 비료를 붙들고 있는, 거름 성분을 붙들고 있는 고비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죠.
투수력도 떨어져가지고 물이 넘치기 일쓰고 뿌리가 그래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뿌리가 썩어서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흙이 건강하면은 물에 너무 관계용수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관계용수를 주면은 이게 효과가 그냥 눈으로 보일 정도로 팍팍 드러나죠. 작물들이 물 빨아먹고 크는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관계용수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비료 한번 싹 줘가지고 물 한번 탁 주고 나면은 그 비료가 싹 크게 녹아 들어가면서 작물들이 더 확 크는 모습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져요. 이 사진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인데 과거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기로는 제주도는 화산섬이라 그 물이 있는 곳에서만 농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안 지역에서 주로 농사를 짓고 중산간 지역에서는 소나 말을 놓아 먹였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배운 기억이 있는데 2008년에 제주도를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중산간에서도 뭐 농사 다 짓고 있더만요. 그래서 어떻게 짓나 봤더니 그 커다란 물탱크 설치해가지고 지하수 뽑아서 스프링클러를 척척척 돌려가지고 그 농사를 다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점점 이 지하수의 제주도 농업이 지하수에 의존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기후변화 때문에 제주에 마른 장마가 찾아오면은 이 육지까지도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받게 됐죠. 그래서 물도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순환이 핵심이죠. 근데 이 순환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나 농사에서는 그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뽑아 올린다든지. 그래서 과거에는 관정이 뭐 한 20m, 30m만 물이 풍부할 때는 30m만 이렇게 들어가도 지하수가 콸콸콸콸 나오던 곳들이 이제는 막 200m, 300m가 들어가야 겨우 물이 나오는 그런 곳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졌어요. 그래서 귀농운동 한창일 때요. 그 귀농자들이 가서 물을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관정을 파는데 이 관정 파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고 하는 그런 고충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아마 더 심해졌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그게 그 숲에서 어느 정도 먹어주고 남는 게 이제 농경지로 와서 농경지에서 또 들어가고 또 남는 게 이렇게 가면서 증발도 들어가면서 다시 비로 내리는 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고리들.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게 되고 가뭄이나 장마가 뜻하지 않게 막 심하게 찾아오게 되는 일이 기후변화와 같이 접목되면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그 농업에 의한 물 부족 사태로 대표적인 환경 문제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죠. 아라레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호수 같은 바다입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고 이게 2010년대에 찍은 사진인데 그 아라레 바닷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라레로 들어가는 커다란 강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중앙아시아 평야지대를 쫙 지나면서 거기서 밀농사, 목화농사를 대규모로 지으면서 물을 엄청나게 뽑았어서 일로 들어오는 강물 유입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바다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기대 사는 어민들은 지금 다 쫓겨나가지고 어디론가 가서 살고 있죠. 이게 넷플릭스인가 뭐 이런데 아마 다큐멘터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위기에 처한 곳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농수로 문제죠. 농수로 현대화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쫙 만들어 버리는데 저 어렸을 때 농촌 살 때 생각해 보면은 농수로는 정말 재밌는 놀이터였거든요. 물이 좀 빠지면 거기 반도 들고 가가지고 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메기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막 그랬던 공간인데 지금은 다 세면으로 발려버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죽음의 농수로로 뉴스에도 나올 정도가 됐죠. 그런 큰 고라니들도 저기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고라니가 저 정도인데 애들이 빠지면 큰일일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농수로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런 계단 같은 걸 만들어서 고라니들이 빠져나오게 한다거나 그런데 옛날에 이제 이런 둔벙이나 농수로가 이제 자연적으로 조성이 돼서 그것들도 다 이 농경지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는데 이바지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작은 양서류인 개구리들도 이 농수로에 빠지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개구리 사다리 만들자라고 하는 이 대전 환경운동연합의 포스터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의 우리 농업 그 농업 관행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옆에도 있지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우리나라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본격적으로 퍼진 게 아까 봤던 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70년대부터 도입돼서 80년대에 대대적으로 이제 퍼지게 됐죠. 야, 농사 이제 우리 농민들도 현대화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면서 경지정리 크게 대규모로 하고 비닐하우스 하나둘씩 도입되고 대형 농기계 도입되고 그런 변화들이 생긴 게 80년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688 아시안게임 올림픽이 우리 사회에 뭔가 변곡점이 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해야 뭐 선진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어쨌든 이 비닐우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덮어놓으면은 이 보온, 보습, 그리고 그 잡초를 억제하는 그 효과 엄청나죠. 이 비닐을 쓰기 어려우니까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변형 작물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얘네들을 덮어놓으면 봄에 일찍 감자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노지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감자를 심을 때는 한 3월 말 이때쯤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닐을 쫙 깔면은 한 2, 3주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3월 초에도 감자를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감자 이제 노지에 안 심습니다. 촌에서는 감자 하우스 안에 심습니다. 한 1월, 2월 이때 하우스 안에 들어가요. 근데 올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추웠죠. 한파 때문에.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간 감자들이 다 얼어 죽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더더욱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하우스 농사가 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많죠. 앞서 봤던 이런 폐비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과일, 제철, 겨울 제철 과일로 딸기를 이야기하는데 더 어렸을 때만 해도 딸기는 지금 이맘때 이제 막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라이 같은 거 들고 딸기밭 들어가서 그 봄에 막 따먹던 그 기억이 새콤달콤한 딸기를 따먹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겨울에 한겨울에 나와가지고 그 단맛만 있고 새콤한 맛 없는 딸기만 이렇게 먹고 지금은 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비쌀 때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무게의 딸기가 12,000원 하던 게 지금은 반값인 6,000원으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제철이 아니게 된 그런 작물들이 많습니다. 그게 거기에 일조를 하고 큰 도움을 준 게 바로 하우스죠. 이거는 스페인 남부입니다. 스페인도 대표적인 농업국가인데 스페인 남부 한 지방은 그 모든 곳이 다 이렇게 하우스를 뒤덮어죠.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주 가보셨나요? 참외로 유명한 성주. 성주 IC 빠져가지고 좀만 가면은 그냥 하우스 바다가 펼쳐지죠. 깜짝 놀랐습니다. 멋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모르고 보면 멋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감귤 많이 늘어나면서 제주 남부 강정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 중산간 지역 중산간도로 올라가서 딱 서귀포 쪽 내려다 보면 반짝반짝반짝 하우스들만 보여요. 저게 제주예요? 네, 제주. 완전 꿀이에요.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위성 사진 켜놓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폐비닐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요. 새 쫓는데 과수원에서 새 쫓는데 쓰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그냥 농촌 가면은 그냥 펄럭펄럭 겨울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 보면은 되게 을씨년스럽고 황량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건 좋은데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현대 농업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가 이 인구 그래프죠.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그래서 지금처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으면,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수 없죠. 지금 논밭 가서 계속 일하고 있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옛날처럼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 추앙받는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 농업은 아주 축소되고 찌그러들고 무시받고 천대받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됐고요. 근데 또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 불균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문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농사의 방식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이런 환경 문제들이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농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자체가 자기의 농사 방식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